먼저 말씀드릴게요. 5번째 진평의 처세술의 특징이 뭐냐면 탁월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탁월해요. 이 측면에서는요, 이 진평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장량 같은 사람은 이제 홀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평은 그 권력의 항상 중심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항상 탁월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탁월한 균형 감각을 이제 이렇게도 저는 표현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욕망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된다, 내가 어떤 처세술을 갖는다, 또는 처세술로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 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한신 같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한신 같은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직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진평은 주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고 주변 사람들의 욕망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그것에 맞게 자기가 처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인문학 시간에도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자칫하면 자기중심적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타인의 감정을 한다, 타인과 공감한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족 간에도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기 쉽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것을 알아야 소통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알아야 공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진평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아주 잘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것과 연관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욕망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진평은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평에 물러서면요, 진평이 이제 뭐 은퇴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한 발자국 앞서갈 때가 있고 한 발자국 뒤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가요. 누군가와 진평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진평은 요 보조를 잘 맞춥니다. 자기가 한 발짝 앞으로 가야 될 때를 잘 알고요, 한 발짝 뒤로 나가야 될 때를 또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탁월한 균형 감각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자리에 포지셔닝을 해야 될지를 잘 안다는 의미인데, 이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이 진승상 세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진평의 이제 그 처세술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균형 감각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평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번쾌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번쾌를 뜨거운 감자다, 진평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이제 제가 뭐 표현을 해봤어요. 경포의 반란으로 고조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때 경포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끝내는 이것 때문에 죽거든요. 그 화살을 맞아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이제 죽기 직전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화살을 맞아가지고요. 근데 경포의 난을 겨우 진압을 했어요. 그런데 서산가상으로 그때 노관, 이게 연나라 왕이었던 노관이 또 배반합니다. 이 노관은 누구냐면 그 유방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생일이 똑같아가지고 폐원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정말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폐원에 있을 때 노관하고 생일잔치를 같이 했을 정도로 그렇게 친한 그 형제 같은 사이였거든요. 근데 노관이 배반을 합니다. 노관이 배반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유방이 화가 나가지고 번쾌를 시킵니다. 번쾌를 상국으로 삼아가지고 노관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번쾌가 노관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떠난 사이에 그때 번쾌에 대한 참소가 나왔어요. 누가 번쾌를 고발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발했냐면, 번쾌가 여우와 작당해가지고 유방이 총애하는 척부인과 그의 아들 여의 무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런 참소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요게 이때 유방은 한참 척부인에게 푹 빠져 있을 때고, 척부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척부인의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삼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누구 하나 동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나서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음을 굳혔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누구 때문에 마음을 돌리게 되냐면 장량 때문에 마음을 돌리게 되잖아요. 이때도. 그런데 이제 이때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조는 늘 그 마음이 척부인에게 가 있었어요. 척부인에게 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왜 더 그랬냐면 끝내는 이 척부인이 살아남지 못할 거리라는 거를 만약에 척부인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면 여우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기를 쓰고 척부인의 아들을 왕위로 올려놓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번쾌가 누구냐면 번쾌는 여태우하고 어떤 사이냐면 여태우의 여동생이 번쾌의 아내예요. 번쾌가 여태우하고 붙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태우 편에 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서 상소가 올라간 거예요. 참소가 올라가가지고 번쾌가 여태우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척부인하고 그의 아들을 죽인다고 그래요. 그런 소문을 막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는 이제 이 고조가 한참 예민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고조가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소문이 들어가니까요. 이때 열이 받습니다. 생각해보지도 않고 번쾌 그놈이 나를 없애려고 그래? 척부인을 없애려고 그러고 끝내 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 막 그래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진평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주발을 시켜가지고 주발을 장군으로 임명해가지고 빨리 가서 번쾌가 지금 그 노관을 잡으러 갔는데 노관의 바람에 진압하러 갔는데 데려오라고. 중간에 가서 그를 잡아다가 죽이고 주발이 가서 정복을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자, 그래서 유방이 이제 앞뒤 전후 생각하지도 않고 이 번쾌는 또 누굽니까? 번쾌도 역시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유방이 판단이 조금 흐려졌던 거죠. 그러니까 진평이 되게 곤란해졌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진평이 이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면 누구하고 원수 지는 거예요? 여태우하고 원수 지는 거죠. 살려두면요? 척부인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온통 유방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아니 척부인에게 가 있는 거예요. 척부인에게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쾌를 죽이면 여태우하고 완전히 척이 지는 거고 번쾌를 살려두면 왕의 마음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짜 왕이 되면 또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너무너무 진평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단순한 사람 같았으면 이때 만약에 번쾌를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여태우한테 아주 끔찍하게 복수당하고 죽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주발에게 같이 가면 주발에게 물어봐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번쾌를 과연 죽여야 되겠는가? 말아야 되겠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주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황제께서도 감정이 자극돼가지고 좀 일시적으로 막 그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명령을 내린 거니까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잡아다가만 황제에게 줍시다. 그리고 좀 시간도 벌고 황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죽이더라도 황제가 죽이도록 합시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때 이제 진평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번쾌를 잡아가지고 오는 도중에 고조가 죽어요. 자, 그러면 고조가 딱 죽었어요? 고조가 죽었는데 그럼 누가 이제 이때 정권을 잡냐면 여태우가 정권을 잡아요. 큰일 난 거죠. 잡아와가지고 번쾌를 고조가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당신이 죽이세요라고 하고 데려오려고 했는데 고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너무 곤란하죠. 이때 이제 이 진평이 어떻게 되냐면 번쾌는 병사들 보고 천천히 오라고 하고 자기는 막 궁궐을 향해 달려갑니다. 궁궐을 향해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진평이 얼마나 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오는 도중에 새로운 황제가 이제 올라왔죠. 2세 황제잖아요. 두 번째 황제가 이제 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진평에게. 진평이 오는데 명령을 내리기는 당신은 올 필요 없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형양의 수장. 형양 선고할 때 그 형양으로 보낸 거예요. 형양의 태수로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너 오면 죽어 이 소리죠. 너 오지 마 이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 사자를 만났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도망가야죠. 지금 아니 번쾌를 잡아오니까 여태우의 동생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여태우의 동생의 남편을 지금 죄수로 압송해 오니까 누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그때 여소가 누구냐면 여태우의 동생이에요. 번쾌의 부인. 여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여소가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 언니 보고 당장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 형양으로 태소를 보낸 거예요. 형양 수정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중간에 그 얘기 들으면 도망가야지. 어떻게든 일단 도망가고 봐야 되는데 이때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 사람이. 형양 수정을 임명한다는 그 사자의 말을 듣고도요. 어떻게 되면 수레를 계속 몰아가지고 왕궁으로 갑니다. 그때 여태우가 막 울고 있어요. 이제 장례 치르를 하고 태연하게 유방의 관 옆으로 가서 유방의 관을 어루만지면서 슬피 울면서요. 당신이 여태우 들으라고 당신이 명령한 그 명령을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왕에게 딱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태우한테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 황제가 시켜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황제 앞에서 한참을 목 놓아 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누구한테 갑니까? 여태우한테 가는 거죠. 여태우한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잘하게 합니다. 자, 황제께서는 번쾌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마 그 말씀을 다 받을 수 없고 번쾌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제가 번쾌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에 제가 들었을 뿐이고 저는 황제가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서 36개 주랭냥 쳤을 거예요. 근데 주랭냥 쳐봐야 나는 살 길이 없다. 여태우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정면으로 맞닥뜨려가지고 여태우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바탕 뭘 한 겁니까? 이건 뭐 쇼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자기 살기 위한 한바탕 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태우가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태우의 동생 여소는 마음이 안 풀어졌어요. 근데 여태우는 이때 마음을 풀었어요. 참, 왕의 명령을 황제의 명령 따르라고 수고했어 라고 오히려 격려를 해줍니다.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딱 던져. 이때 이 진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져요. 그러니까 제가 균형 감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균형 감각을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욕구를 잘 안다. 두 번째는 나아가는 상황과 물러서야 되는 상황을 재빨리 판단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아가야 될 때는 강력하게 나갑니다. 물러설 때는 이 사람 많이 물러서는 사람 아니에요. 한 발자국만 물러섭니다. 요거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물러섰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태우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또 한 번 여태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나가지 않고 새로운 황제 주변에서 황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직책을 주시는데 저는 높은 직도 필요 없습니다. 황제 옆에서 궁궐에서 먹고 자면서 황제를 보필할 수 있는 그 직책을 주시죠. 그게 바로 숙이에요, 숙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숙사 할 때 숙자거든요, 숙자가. 머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황제 옆에서 집도 가지 않고 황제 옆에서 24시간 황제를 지키면서 황제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을 보이는 겁니다. 여태우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낭중령으로 임명합니다. 낭중령. 낭중령이 뭐냐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이니까 그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그러더니 여태우가 부탁을 합니다. 새 황제에게 가르침을 주어 잘 보좌하도록 하시오. 정권이 싹 바뀌었어요. 지금 까딱까딱 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 강력하게 대시합니다. 대시해가지고 이 상황 판단이 빠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여태우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리고 여태우에게 더 대시를 합니다. 한 번 더 대시해서 새 황제를 모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궁궐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면 진평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승상세가에 그렇게 나와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죽는다. 이 상황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죽기 때문에 내가 황제 옆에서 벗어나 있으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진평이. 기가 막힌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황제 옆에서 새로운 황제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럼 비서실장이니까, 낭중령이니까 황제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누구도 이 진평에서 참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황제가 바뀌었을 때도 역시 고유직에 머뭅니다. 처세술의 달인입니다. 처세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시할 때는 이거 자기가 물러서는 순간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순간인데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황제와 여태우의 마음을 사버리는 기가 막힌 처세술을 보여줍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장면이 오히려
다른 장면보다 진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태우가 15년 동안을 실질적으로 자기 밑에 3명의 형제를 두고 15년 동안을 여태우가 이제 통치를 합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정치는 굉장히 잘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태우가 정치 못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잘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궁궐 정치에서는 아주 잔인하죠. 자신의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유방의 이제 자식들은 정말 이게 납작 엎드려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효해제 6년이 돼서 조참이 죽어요. 조참이,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가 통일이 되면서 한나라 황실이 이제 처음에 서면서 처음에 승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소하죠. 처음에 소하고 그 다음에 조참, 그 다음에 이제 왕릉을 우승상을 하고 진평이 좌승상을 합니다. 왕릉과 진평이 잘 지내요. 같이 잘 보조를 했는데 그때 효해제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효해제가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여태우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본색을 더 드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여씨들로요 제후를 다 봉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찝찝해. 왜냐하면 고조가 죽으면서 이성제후들은 이제 다시 세우지 말아라. 제후국가를 세울 때는 반드시 누구만 세워야 돼요? 유씨만 세워야 되는 거죠. 유언을 그렇게 해놨어요. 유씨로 유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때 여태우가요 권력욕이 발동을 해가지고요 모든 나라를 다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이제는 누구도 여태우의 권력을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이 죽자 그 다음에 자기 손줄 거예요. 자기 손주를 왕으로 앉히면서요 그때 자기의 여씨 가문들을요 외척이죠. 외척들을 일선에 내세우면서 완전히 대궐 안을 장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제후왕에도 봉해서 이제 그들을 참으려고 합니다. 이때 물어봅니다. 누가 물어보냐면 이제 우승상이 왕릉이고 좌승상이 진평이니까 둘 데려다 놓고 물어봐요. 그때 왕릉은 안 됩니다. 유방이 고조께서 유언으로 하신 것이 유씨 아니면 제후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요. 반대를 합니다. 진평은 법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평은 어떤 판단을 한 거냐면 이 상황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여태우의 권력을 막을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태우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릉을 어떻게 할까요? 왕릉을 이제 실질적으로 정권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죽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다 빼버려요. 그 다음에 진평을 이제 우승상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승상이 좌승상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우승상으로 진평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왕릉이 화가 나요. 왕릉이 화가 나가지고 나온 다음에 진평을 막 꾸짖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 그런 말 할 수 있냐? 고조의 유언도 넌 듣지도 못했느냐? 라고 막 야단을 해요. 그랬더니 진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조정에서 직접 간언하는 것은 내가 당신만 못하오. 한마디로 왕릉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 거친 사람이거든요. 직언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러는 것은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누가 맡겠어 여태우의 저 전횡을. 그러니까 싫든 좋든 여태우의 세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지금 공연히 나서봐야 되는 일이 아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사직을 보존시키고 유씨의 후손을 안정시키는 일은 당신도 나만 못하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훈일을 기약하겠다는 거죠. 지금 여태우와 맞서는 것은 이거는 죽으려고 하는 짓이고 지금 여태우와 맞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훗날을 도모해서 유씨들을 잘 보존시켰다가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유씨들로 이제 튼튼하게 황실을 보존해야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BC 180년에 여태우가 죽습니다. 15년 동안은 아주 이 여자가 아주 철권 통치를 하죠. 요 상황이 딱 발생하자마자 진평이 기다렸다는 듯이 선수칩니다. 여씨들보다 선수를 쳐요. 그래서 주발과 상의해가지고요. 여태우의 아우인 여산 여록을 다 속이고 그들의 병권을 다 빼앗아 버리고 여씨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일망타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유씨 황조를 세우게 되고 요때 고조의 넷째 아들 유황을 이제 새 황제로 세우는데 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문제예요.
그러면 문경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나라 초기에 아주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문제경제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경지치라고 그럽니다.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때예요. 그때 그 문제를 누가 세우냐면 바로 진평이 세우는 거죠. 아주 탁월한 사람. 그러니까 15년 동안을 여태우 치하에 있을 때는 숨도 안 죽이고 여태우에 아주 비율을 맞춥니다. 여태우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진평이 그런 생각하는 거를. 그런데 그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욕망을 잘 읽어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욕망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처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아갈 때하고 물러설 때를 잘 구분해서 그때 내 포지셔닝을 정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진평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우 치하의 15년을 인내를 하면서 잘 기다리다가 여태우가 죽자마자 바로 주발하고 나서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진평의 이런 균형 감각이 없었다 그러면 또 한나라 왕실은 상당히 위기를 당했을 겁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왕조가 바뀌었겠죠. 여씨로. 그럴 상황인데 그럴 정도로 온 나라를 장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무서운 사람이 진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요때 이후에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공을 세워가지고 주발과 함께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다시 원상복귀 시켰잖아요. 근데요. 요때 병이 아픈 척하고요. 살짝 물러가 있습니다. 자기는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는 누구에게 이제 우승상을 주려고 했냐면 진평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평이 아프다고 그래요. 물러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발을 우승상으로 하고요. 진평은 좌승성으로 합니다. 자, 요 상황에서 누구를 앞세운 거예요? 주발을 앞세운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절묘한 지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공을 세웠으니까 자기가 그 모든 공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발이 더 공이 큽니다라고 주발을 앞세우고 자기는 한 발자국 또는 반 발자국 물러갑니다. 나중에는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은 능력치에 있어서 주발은요 진평의 상대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는 바뀌어가지고요 결국은 우승상에 올라요. 최고의 지위에 올라요 결국은. 그렇지만 이 사람의 처세를 보세요. 이 사람의 처세를 보면 정말로 남들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서서 공을 세워서 그 공을 독차지했다면 이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짝 물러나서 오히려 주발을 앞세웁니다. 나중에요, 이 문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 있어가지고요, 정치를 터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치를 참 잘해요. 그래서 문경지치잖아요. 그래서 문경지치를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진평만큼 똑똑하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진평이 다시 우승상이 됩니다. 처세를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한나라가 초반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여태우의 그 혼란함, 그리고 한나라의 초반기 혼란함을 진평이 중심을 딱 잡고 있었고, 이 사람이 나갈 때와 물러설 때, 그리고 자기가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지 이 나라가 평안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라 초반부에 한나라가 유시 정권이 토대를 잡고 자리를 잡는데 진평의 역할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진평이라는 사람을 딱 떠올리면 이 사람의 탁월한 균형 감각, 내가 어느 자리에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욕망을 잘 조화시켜서 자신의 처세를, 자신의 그 위치를 잡는 능력이 탁월했고, 그 다음에 늘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가려고 하지 않았고, 늘 옆에 사람과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면서 적당한 때가 되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앞세우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항상 나갔던 사람이 바로 진평이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진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헌우라고 하는 시호가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진평이 삶을 다 마쳤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관직에 들어서서 성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어떤 정상에서 물러서 본 적이 없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훌륭하게 삶을 살아냈고, 그게 단순히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처세를 잘함으로 해서 그 처세 잘한 진평 덕분에 한나라가 초반부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정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마천도 이 진평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이 사마천이 극찬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진평도 아주 극찬을 받습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승상 진평은 젊었을 때 원래는 황제와 노장의 학설을 즐겨 배웠고, 이게 이제 노장 황모사상을 심취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황제와 노장이니까 황모사상이라고 합니다. 황모사상의 학설을 즐겨 배웠고, 그가 마을의 제사를 주재하여 도마 위에 고기를 썰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미 그의 포부는 원대했다. 여러분 이제 초반부에 에피소드 3개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진평이 얼마나 그 고기를 잘 배분했는지 아주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진평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천하를 이렇게 잘 요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기를 잘게 썰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잘 나누어주는 그것이 후반부에 그의 균형 감각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또 이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전기를 잘 쓰는지, 앞에 고기를 써는 예화하고 뒤에 고조 사후에 그가 행했던 아주 균형 잡힌 정치, 그것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윽고 초와 위 두 지방을 오가며 안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고조에게 귀하여 항상 기묘한 계책을 내어 분류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게 했으며 나라의 걱정거리를 해결했다. 정말 요긴하게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면 장량이라든지 한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고조 옆에서 입안에 혀같이 놀았던 사람이 바로 이제 진평인데요. 단순히 아부꾼이 아니라 정말 적실한 때에 아주 위기 상황에 임기응변에 강해서 그때마다 적절한 그런 어떤 처방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진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윽고 여우의 시대가 되어 여태우의 시대가 되어서 나라의 여러 가지 변거가 많은 중에 진평은 그 화를 피하고, 그 화를 다 피했어요. 마침내는 한나라 사직을 안정시킴으로써 영예로운 이름을 지니고 최후를 맞이하고 어진 재상이라 칭송되었으니 어찌 시작과 끝이 훌륭하다고 할 수 없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시작과 끝이 다 훌륭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화를 피하고, 그러니까 화를 피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천하를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를 피해서 내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피해서 자기 자신이 나아가야 될 때와 물러설 때를 적절하게 포지셔닝하면서 한나라 조정을 아주 반석에 올려놨다. 굉장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칭찬합니다. 참으로 어느 누가 진평과 같은 지혜와 계략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유일무이 진평이죠. 유일무이 진평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없습니다. 거의. 나중에 이제 삼국지에 가면, 제가 이제 삼국지 열전을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눌 시간이 있을 터인데, 가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 진평과 같은 캐릭터는 없었습니다. 진평과 같이 처세를 잘 하는데, 그 처세가 한 사람이 처세를 잘했더니 나라가 안정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그냥 권모술수를 부려서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처세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진평의 처세술을 처세학 원론이다 이렇게 좀 안 어울리는 이름으로 이렇게 놓았던 것은 처세의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평의 전체 주제가 처세는 이 사람처럼,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놨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진평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처세술의 특징을 얘기하나, 저는 균형 감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고기를 잘 분배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만족시켰던 것처럼, 진평은 정치를 할 때도 고기를 써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잘 썰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물러서야 될 때를 또 알았고, 또 위기 상황에서 치고 들어가는 그런 담대함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균형 잡힌 처신을 통해서 한 왕조의 어떤 기틀을 다졌던 둘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으로 어느 누가 진평과 같은 지혜와 계략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마천의 칭찬이 절대 허언이 아니고 정말 이런 칭찬을 들어도 마땅한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세술을 그냥 가볍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올바른 처세를 하고 지혜로운 처세를 했을 때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고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도 한번 깊이 한번 이 진평의 처세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